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항상 사연을 들으며 타지에서의 적적함을 달래고는 했는데 이제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을 때는 막막함이 앞섰는데 시간이 지나니 웃으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추억처럼 떠올리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믿고 사랑했던 남편 때문에 말이에요.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남편을 보면서 깨달았네요. 항상 저만을 사랑하며 아껴주겠다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참 독특했습니다. 사장 딸과 말단 직원의 만남이었거든요. 지방에서 식품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전 감사하게도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이었죠. 혼자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또한 꾸준히 고아원과 소외계층에 기부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는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네요. 남편은 아버지가 꾸준히 후원하는 고아원의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편과 시누이를 맞아줄 친척들이 없어 고아원에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이 없는 걸로 무시받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봐서인지 늘 남편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지속적으로 남편을 돌봐주시며 남편과 시누이 모두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머리가 빠르고 사업수단이 좋은 남편을 탐내하셨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스카우트 제안을 하셨고 남편 또한 그 제안을 수락했죠. 아버지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저는 호감형에 일까지 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전 적극적으로 저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제가 사장인 아버지의 딸이어서인지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남편 또한 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 몰래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제가 남편과 사귀는 사실을 몰랐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28살이 되자 선자리에 나가볼 걸 권하셨습니다. 전 아버지의 말에 불안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제 신랑감을 점 찍어두신 것 같았거든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선자리를 거부하며 아버지께 남편과의 교제 사실을 알릴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의 교제 사실을 생각보다 더 빨리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아이와 남편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전 아버지께 남편과 저의 사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서 금지옥엽 고이 키운 외동딸이니 화를 내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알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신해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면서 제발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애원에도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차라리 저와 제 아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결혼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럼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아버지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자신을 피하자 집 앞까지 찾아와 매일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은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비록 남들과 다른 힘든 시작이었지만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거라고도 확신했어요. 서로가 힘들게 얻은 행복이니 놓치기 싫어했거든요. 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누구보다 올곧은 남편의 행실을 잘 아셨기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가셨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남들보다 풍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무게 때문인지 성실하게 일을 해나갔어요. 다른 임산부들은 임신 기간 동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반대였어요. 저를 지켜주는 2명의 남자 덕분에 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득한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던 날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과 그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가족들과 아버지 주위 사람들이 차례차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올 때도 전 그저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 때문인지 저는 얼마 안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몇 번의 혼절을 했네요. 그리고 조산기가 있던 저는 바로 구급차를 타고 산부인과로 이동해 출산을 했고요. 불행 중 다행히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은 저는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랫배가 찢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만 편하게 누워있을 수는 없었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딸이 빠지다니 말이 안 됐으니까요. 남편은 몸과 마음 모두 불편한 저를 대신해 참 많이 노력을 해주었는데요. 저를 대신해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저의 곁을 계속 지켜주었거든요. 저는 가장 힘든 순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제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산후풍이 찾아오더군요. 몸져 누운 저는 뒤늦게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정신이 없던 저는 산후조리원에 온 후 처음으로 딸아이를 제대로 안아볼 수 있었어요. 딸아이를 안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품을 하는 표정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거든요. 딸아이의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인 것을 확인했을 때는 정말 고맙게 느껴졌네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것들이 제 아이에게도 온전히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생각이 났네요. 분명 아버지께서도 저를 이렇게 예뻐하셨을 테니까요. 전 제 품에 안겨있는 딸아이를 보며 아버지처럼 저의 힘으로 보란듯이 잘 키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절 찾아오더군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누이가 오다니 조금 의아했는데요. 시누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훑어보았어요. 뒷배도 없는 마당에 뭘 잘했다고 누워있어? 예, 너는 애 낳은 게 무슨 벼슬이니? 시누이를 봤으면 빨리빨리 일어나서 의자라도 가져다 주던가. 아니면 먹을 거라도 꺼내서 윗사람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에 느려 터져가지고는 누가 보면 네가 아직도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겠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섭섭하게 대해드렸던 것도 아닌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코빼기도 안 비춰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형님이랑 동명 씨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고아였던 형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게 돈 벌지 않고 대학교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저희 아빠 덕분 아닌가요? 최소한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장례식장에 못 왔더라도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도와달래? 네 아빠가 우리 불쌍하다고 도와준 걸 가지고 뭘 어쩌라고. 너 지금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나 본데 이제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야. 천하 고아가 된 주제에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시댁 식구들한테 바싹 엎드려서 쥐 죽은 듯이 살아도 모자랄 마당에 너 아직도 머리가 꽃받친 거 아니니? 제가 대체 왜 형님한테 이런 무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 형님이랑 싸울 기력 같은 거 남아있지도 않아요. 너네 아버지 회사도 우리 동생이 물려받았다며.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너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 누가 위에 있는지도 똑똑히 확인하란 말이야. 호랑이 굴에 호랑이 죽은 지 오래거든?
부잣집 안방 자리에 계속 있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야. 너, 우리 동생이 날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알 거 아니야.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거든. 마누라는 내쫓고 새로 들여도 그만이지만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행동해. 쫓겨나기 싫으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바로 검은 본색을 드러내는 시누이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의 가면에 속아 잘해주던 지난날의 과거 또한 후회스러웠고요. 서운했던 전 남편에게 시누이가 했던 짓을 털어놓았는데요. 시누이 편을 들까 걱정하던 우려와는 다르게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의 앞에 서서 시누이의 방패막이 되어주었어요. 전 든든한 남편 덕분에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네요. 그런데 한날은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간호사는 저의 딸아이에게 다운 증후군 증세가 보인다고 말을 했죠. 전 깜짝 놀라며 정말이냐고 반문했는데요. 간호사는 외향적인 특징으로는 다운 증후군의 증세가 보이니 염색체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 간 걸로도 모자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큰 아픔을 주었으니까요. 전 1%의 희망을 바라며 아이의 염색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니기를 빌었지만 제 딸아이는 다운 증후군이 맞았어요.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요. 딸아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전 장애가 있는 딸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버리려는 아주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한술 더 떠 제 딸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된 시누이는 펄쩍 뛰며 성을 냈어요. 넌 어떻게 된 애가 애 하나를 제대로 간수를 못해? 도대체 몸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냐는 말이야. 너 이깟 장애 있는 애 낳으려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였니? 애가 건강하려면 애 엄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애 고아원에 보내고 끝내. 장애아로 살아봤자 평생을 내 수말이나 들어야 될 텐데.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애가 다운 증후군인 게 왜 이 사람 때문이냐고. 이 사람이 누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못 살게 구냔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었어? 위에 형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그렇다고 고아원에서 풍족하게 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 딸을 고아원에 보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딸 내 손으로 잘 키울 거야. 넌 장애아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지금이야 어려서 괜찮다고 치자. 근데 나중에 크면 어떡할래? 그때는 손도 더 많이 가고 키우기도 더 힘들 텐데 네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람들 이목은 또 어쩌고. 사장씩이나 되는 사람 자식이 장애아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안 수근거리겠냐고.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너 누나 마음 알면서 왜 그래? 그건 우리 부부가 결정할 문제지 누나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그전까지는 누나가 조금 난처하게 굴어도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한테도 지켜야 할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면 누나라고 해도 나 안 참아. 이건 부탁 아니고 경고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 안에 치마폭에 쌓여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도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 네 말대로 눈에 가시 같은 내가 꺼져주면 될 거 아니야. 어디 하나밖에 없는 가족 버리고 둘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남편은 저에게 막말하는 시누이를 꾸짖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잘 헤쳐나가며 딸아이를 잘 키우자고 말했는데요. 전 그 한마디에 딸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네요. 처음 딸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쉬운 게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것부터 모유를 먹이는 것, 목욕을 시키는 것까지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저를 도와주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어 딸아이를 키워나갔어요. 딸아이는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게 커갔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나오면 꼭 반을 남겨두었다 저의 입에 넣어주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한숨도 안 되는 작은 손으로 저의 등을 토닥여 주었거든요. 언제나 저를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는 딸아이를 보며 전 가끔씩 미안한 감정을 느꼈어요. 딸아이를 향해 못된 생각을 했던 과거의 제가 떠올랐으니까요. 전 딸아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제 핏줄인 딸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직접 신제품 출시에 참여하며 다른 식품 회사의 차별성을 둔 신제품을 내기 위해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이 개발한 그릭 요거트는 정말인지 대박이 터졌어요. 그릭 요거트 특유의 신맛을 잡은 신제품은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잘 키워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남편과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딸아이를 챙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딸아이의 공부를 가르칠 학습 선생 또한 자신이 직접 구했고요. 남편이 구해준 학생 선생은 특수학교 교사로 4년 정도 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저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 때문인지 딸아이를 참 잘 가르치더군요. 딸아이 또한 자신에게 애정을 쏟는 학습 선생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학습 선생은 자신의 이름도 못 쓰는 딸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죠. 학습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미숙하던 딸아이는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 학습 선생은 단순히 딸아이를 가르치는 선생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서서히 저희 가족에게 스며들어가게 되었네요. 딸아이는 학습 선생을 무척 따랐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학습 선생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고요. 저는 학습 선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학습 선생이 저에게 먼저 입주 선생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을 했네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학습 선생의 월급을 2배 더 올려주고 입주 선생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학습 선생이 저희 집에 들어온 이후 같이 가족 여행도 갈 만큼 가깝게 지냈어요. 밝고 쾌활한 학습 선생을 보며 전 이런 여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딸은 학습 선생에게 크레파스를 쓰는 것을 배운 후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저의 얼굴을 그려주었습니다. 딸아이는 크레파스에 익숙해진 후부터 가족 사진도 한 장씩 그렸는데요. 거기에는 꼭 학습 선생도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아이는 남녀가 뽀뽀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저와 남편의 모습을 그렸을 거라고 넘어갔지만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랑 남편은 한 번도 딸아이가 보는 데서 애정 행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혜정이 엄마랑 아빠랑 그리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딸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한 번도 뽀뽀한 적 없잖아. 이건 선생님이랑 아빠야. 선생님이랑 아빠는 엄마가 잠들면 맨날 뽀뽀하거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친한 사람끼리는 뽀뽀하면서 노는 거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님이랑 아빠는 엄청 친한 친구 사이래. 엄마는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완전 바보야. 그게 진짜 사실이야? 혜정이가 잘못한 거는 아니고 선생님이랑 아빠랑 어떻게 뽀뽀를 해. 우리 가족도 아닌데. 혜정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엄마는 내가 거짓말까지 하는 바보인 줄 알아? 궁금하면 엄마가 직접 선생님이나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아, 근데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선생님이 아빠랑 뽀뽀한 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정 궁금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봐.
전 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딸아이였기에 학습 선생과 남편이 애정 행각을 했다는 말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하지만 무작정 학습 선생과 남편을 추궁하기는 싫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일을 혼자서 조용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소형 CCTV를 구매하여 거실과 학습 선생의 방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전 그날 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학습 선생과 딸아이가 외출을 한 사이 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 딸아이의 말처럼 남편은 늦은 밤 학습 선생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습 선생 방에 설치했던 CCTV는 보지도 않았어요. 도저히 남편의 외도 현장을 볼 용기는 안 났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모든 걸 잃은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누군가 억지로 제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느끼며 혼자 남은 집에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요. 그 유일한 저의 버팀목이었던 소중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더 이상 믿을 곳도 없던 저는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배신감에 휩쓸렸는데요. 동시에 제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던 두 사람이 더럽게 느껴지더군요. 배신감의 파도에 빠져버린 제가 남은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학습 선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혼자서 칼을 갈았네요. 두 년놈들이 오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가득 찬 쓰레기 봉투를 던지는 것이었어요. 던져진 쓰레기 봉지를 보자 남편은 학습 선생의 앞에서 대신 쓰레기 봉지를 막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절로 튀어나왔죠. 학습 선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의 양복에 묻은 쓰레기 조각들을 떼어냈어요. 남편은 엄한 사람에게 왜 이러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요. 저는 곧바로 두 년놈들의 모습이 담긴 USB를 바닥에 던지며 한마디 했죠. 이래도 엄한 사람 잡는 거냐면서요. 당신 나 몰래 밤마다 전현이랑 히히덕거리면서 잘도 숨겼더라? 혜정이가 뭐라는 줄 알아? 아빠랑 선생님이랑 친해서 밤마다 서로 뽀뽀를 한대. 그게 애 입에서 나올 말이니? 당신 결혼할 때 평생 나랑 우리 혜정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 뜻이 밤에는 다른 여자 끼고 놀면서 낮에는 웃는 낯으로 가면 쓴다는 뜻이었어? 당신이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놀아났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아. 그 상황이었어도 용서하기 힘들고 당신 볼 때마다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겠지. 남자들 한 번쯤 하는 실수 당신도 어쩌다 보니 했구나 하면서. 근데 아픈 애 치료 목적으로 들인 선생이랑 놀아났다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지. 내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혜정이 입에서 당신 불륜 사실을 들어야 하냐고. 전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런 것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개였습니다. 남편은 벙친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고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랑 혜정이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잘 알잖아. 나 지난 10몇 년 동안 친누나랑도 의절하고 당신이랑 혜정이 위해서만 살았어. 친누나한테 호로 자식이라는 욕까지 들으면서 당신이랑 혜정이 챙기면서 살았다고. 물론 바람핀 게 잘못된 거는 맞지. 근데 나 정도면 이 정도 지나가는 바람쯤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십 년 동안 마누라랑 아픈 처자식한테 봉사하면서 회사까지 키웠으면 이까짓 것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부모된 입장으로 아픈 자식 끝까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혜정이 보살피는 게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당신한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었냐고. 그리고 당신 기억이 많이 왜곡된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형님이랑 당신이 연 끄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의지였어. 당신 입으로 형님한테 그랬잖아.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경우 없이 굴지 말라고. 그 말 듣고 고가워서 먼저 뛰쳐나간 사람은 형님이었어. 당신이란 사람 정말 질린다. 내가 이러니 바람을 피지.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호의를 베풀면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당신이 이렇게 내 모가지를 잡으면서 숨통을 조이는데 내가 바람을 안 필 수 있겠어? 어느새 저희 집은 남편과 저의 싸움으로 뜨겁게 변해갔는데요. 남편의 뒤에 숨어있던 학습 선생은 빼꼼 얼굴을 내밀며 누나를 요리조리 굴렸습니다. 그만 진정하라면서요. 저는 학습 선생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분노했어요. 선생식이나 되는 여자가 남의 남자 뺏어서 바람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너 같은 걸 믿고 우리 혜정이를 맡긴 내가 바보 등신이지. 그동안 준 돈이 우리 혜정이 돌봐준 월급이 아니라 내 남편 밤에 놀아준 값으로 준 용돈이었으니 얼마나 신이 났었겠냐고. 제 말에 학습 선생은 눈 아래 눈물을 가득 담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안타깝다는 듯이 손끝으로 눈물을 닦아주었고요. 학습 선생의 어깨를 아는 남편은 이미 불륜 사실이 밝혀진 거 시원하게 이혼하고 서로 보지 말자고 말했죠. 전 남편이 아무리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저와 딸아이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새로운 여자에게 눈길이 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함께했던 수많은 세월과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지켜온 딸아이가 더 소중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딸아이가 아닌 학습 선생을 선택했습니다. 학습 선생의 어깨를 소중히 감싼 남편은 저를 뒤로하고 집을 나갔는데요. 남편과 학습 선생이 나간 집에는 비참한 정막이 가득 차올라 저를 괴롭혔어요. 정막은 남편을 잃은 허한 제 마음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현관문 앞에 꿇어앉아 바닥에 눈물을 흘리고 있자 어느새 제 방에서 나온 딸은 저를 꼭 안아주었네요. 딸아이는 자신 때문에 아빠가 나가고 엄마가 슬퍼하는 거냐면서 자신을 자책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참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천사 같은 딸아이가 고통받아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고요. 저보다 더 아파하는 딸아이를 보며 전 이 괴로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꿋꿋이 맞서 나가기로 결심했네요. 엄마는 자식의 앞에서라면 그 무엇보다도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남편은 그날 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을 붙일 수 없던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내걸었죠. 어차피 남편은 유책 배우자이고 저에게는 발뺌하지 못할 증거가 있었기에 남편 이혼하기 위해서는 제 조건을 들어주어야 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조건을 내걸며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학습 선생, 아니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내연녀는 풀 죽어있던 그 밤과는 다르게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본부인이고 누가 내연녀인지 착각할 정도였어요. 내연녀의 착장을 훑어보니 전과는 다르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이 여느 개그 프로보다 웃기게 느껴졌네요. 세컨드 주제에 자신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으스대는 꼴이 우스웠거든요. 내연녀는 저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죠. 아줌마, 차 떠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요?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보니까 오빠가 위자료도 두둑히 준다고 했다면서요. 오빠가 같이 살았던 옛정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챙겨준 것 같은데 빨리 이혼해요. 설마 아직도 오빠가 돌아올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줌마도 그 머리로 생각이란 걸 하면서 살 텐데. 원래 남편 뺏긴 본처들은 다 아줌마처럼 멍청해요? 멍청한 게 아니면 미련한 건가? 어쨌든 나 다음 달에 오빠랑 결혼해야 되니까 이혼이나 빨리 해요.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네 엄마가 너한테 남의 남자 뺏어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하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내연녀 주제에 당당하게 본처있는 집까지 기어들어오겠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주제. 나도 너 같은 쓰레기한테 놀아난 남편 갖고 싶지 않으니까 죽고 못 사는 내 남편 너가 데리고 살아. 대신 네가 두 발 다 뻗고 잘 사는 꼴은 못 보지.
제 말에 슬슬 약이 오른 내연녀는 기가 차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실세는 오빠 옆에 있는 나라고. 알아들어? 남편 사랑도 못 받아서 껍데기만 끌어안는 주제에 어디 나중에 가서도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지 내가 임신하기만 해봐. 오빠가 아줌마한테 준 위자료도 내 자식 앞으로 다 챙겨올 테니까. 그래, 어디 제주껏 구워 삶아봐. 쓰레기만 가득 찬 네 머리로 그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머리가 아니라 그 반반한 납작으로 구워 삶아야 할 텐데. 그럼 시간이 얼마 없겠네. 그 얼굴에 주름 가기 전에 내 남편을 숯불 위에 올려놔야지.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어디 제주 한번 부려봐. 제 말을 듣고 있던 내연녀는 갑자기 팔짱을 끼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복도 지질이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남아가지고는. 아줌마, 기다려봐요. 내가 아줌마 앞에 있던 돈 다 가져가서 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연녀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으로 내 머리를 밀었는데요. 그러자 안방문에 매달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딸아이는 내연녀의 손을 덥석 물더군요.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내연녀는 아악거리며 딸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전 깜짝 놀라 급하게 딸아이를 진정시켰어요. 내연녀는 딸아이의 이자국이 난 손바닥을 보며 후회할 거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내연녀가 간 후 저는 딸아이를 꾸짖었어요. 아무리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짜고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아이에게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딸아이만큼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면서요. 며칠이 지나고 내연녀는 시누이와 합세해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죠. 단독주택인 탓에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린 거였죠. 처음에는 집 앞에서 이혼하라며 협박하던 둘은 점점 더 강도가 심해졌네요. 참다 못한 저는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저는 버틸 수 있었지만 딸아이는 매번 행패를 부리는 내연녀와 시누이를 보면 발작을 일으킬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보며 저는 결국 이 싸움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과 이혼해주기로 했죠. 물론 남편에게 두둑한 위자료와 매달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요. 전 힘들어하는 딸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이 내연녀는 저에게 보란듯이 결혼식 사진을 보내왔네요. 사진 속 남편은 저와 결혼식을 올리던 그때와 똑같이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나와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여자 옆에서 턱시도를 입고 있는 꼴을 보니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저는 이혼한 남편을 잊기 위해 더욱더 딸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딸아이 하나만이라는 생각으로요. 전 딸아이의 정신건강을 위해 미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딸아이는 그림 쪽에서 재능을 보였는데요. 저는 딸아이가 가진 재능이 더욱더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문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켰고 딸아이는 그림 작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장애아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깨어 있었기에 딸아이는 큰 차별 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독창적인 딸아이의 그림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는데요. 자기 재능을 펼치며 살아가는 딸아이가 너무나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쭉 딸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10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딸아이의 소식을 물었어요. 전 궁금해하지 말라며 쌀쌀맞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사실 자기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 마지막으로 딸아이를 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한 달 후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전 그만 울컥하고 말았죠. 평생을 미워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시한부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해져 버렸거든요. 고민을 하던 전 결국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돌아갔네요. 1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은 제 기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채 좋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앙상하게 말라 겨우겨우 버티는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은 뼈대가 그대로 드러난 손을 제 손등 위에 포개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은 죽어서 갚겠다며 눈물을 보였네요.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보니 씁쓸한 마음과 불쌍함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마음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과거 저를 지켜주겠다며 제 손을 잡고 약속했던 남편의 모습 또한 기억이 났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앙상한 손 위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네요. 남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와 딸아이 앞으로 남겨준다고 말을 했는데요. 전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토록 감싸고 돌던 내연녀에 대한 재산은 10원 한 장 없었거든요. 이유를 묻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네요. 알고 보니 내연녀에게는 결혼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자마자 남편을 내팽겨치고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살림을 차렸다고 했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재산을 자신에게 넘겨준다는 유언장을 믿고 설치는 모양이었어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이미 한몫 챙겨받아 해외로 떠난 후였고요.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깊었지만 저는 그 상처를 묻어두기로 했죠. 남편에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 후 저와 딸아이는 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모인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저의 품에서 눈을 감았네요. 남편의 유언대로 장례식은 간단하게 지냈는데요. 남편의 투병 내내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내연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세상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오버하지 말라며 서류 한 장을 던져주었어요. 그 서류에는 새로 작성한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있었거든요.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한 내연녀는 왜 자신의 앞으로 남겨진 재산이 하나도 없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내 남편 돈으로 다른 남자랑 히히덕거리면서 잘 살았으면 됐지. 재산 상속까지 바라는 건 너무 선 넘는 일이지. 정 내 남편 돈으로 호강하고 싶었으면 남자 있는 티를 내질 말았어야지. 나중에 네 머리통이라도 좀 빌려주던가. 우리 혜정이 방에 있는 쓰레기통이 망가져서 말이야. 빌려주기만 한다면야 코딱지만 하게라도 재산 나눠주려는 노력은 해볼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나한테 재산이 한 푼도 없다니. 아줌마가 나한테 재산 남기지 말라고 시킨 거지? 나 이대로 안 물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 단단히 챙기고 말 거라고. 자신의 앞으로 남겨진 재산이 없자 내연녀는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렸죠. 니까짓 게 무슨 수로? 이제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도 없는데 변호사 구할 돈은 있고? 아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밥 먹듯이 백화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사재 꼈을 텐데 정 돈이 부족하면 그거라도 팔면 되겠구나. 임신을 못해서 어떡하니? 애라도 있었으면 남편이 아이 몫이라도 남겨줬을 텐데. 내연녀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꺼이꺼이 울면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혀를 차며 과거에 당했던 걸 똑같이 되갚아 주었고요.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서는 지금이라도 요양원 가서 돈 많은 할배라도 찾아봐. 혹시 아니? 정성껏 잘 모시면 시골 땅덩어리라도 상속해줄지. 내연녀는 저에게 당한 것이 분했는지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얼른 사람들을 불러와 내연녀를 내쫓았어요. 그렇게 저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내연녀는 결국 신발이 벗겨져 맨발로 쫓겨나게 되었네요. 전 장례식이 끝난 후 자산관리사를 찾아가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구했고요. 경영에 자신이 없던 저는 사회이사 자리에 앉았거든요. 현재 전 다시 딸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심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벤트처럼 내연녀한테서 연락이 오네요. 제발 거지가 된 자신한테 돈을 달라면서요. 얼마 전 소식을 들으니 꾸준히 만나오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내연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남의 가정을 박살냈으니 벌을 받는 건 마땅한 일이니까요. 딸아이는 요즘 아빠가 보고 싶다며 저에게 투덜거리는데요. 아직 딸아이에게는 남편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지금보다 더 성장했을 때 말할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건조하고 쭈글쭈글했던 남편의 손을 잡았던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저에게 몹쓸 짓을 하긴 했지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던 사람이기에 영원히 저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 같네요. 언젠가 저도 하늘나라에 가서 남편에게 평생 속죄받기를 바라며 저의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